원가 관리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원가 관리가 아니고 생산 원가 관리죠. 원가 관리는 그야말로 그 경쟁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모든 경쟁력의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가 경쟁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별화 우위인데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 이야기죠. 남보다 정말 그 돈에 구애받지 않고 그 지불할 의사가 있는 그러한 그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뭐 가장 바람직한 일이긴 하나 또 모든 기업들이 추진하는 그런 일이긴 하겠으나 그러나 그 길은 대단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경쟁은 이 차별화와 원가 우위가 병행됐을 때 비로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현장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관리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제조 원가 관리입니다. 제조 원가. 생산 원가라고도 하죠. 자, 첫 번째 순서는 왜 생산 원가 관리가 중요한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원가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내적인 환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내적으로 우리 회사가 직면한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가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 변화와 우리 회사 위치.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당연히 아주 그 경쟁 상황이 극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그 국내에만 그치고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경쟁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벌써 오래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TFT, LCD 이 이제 이미 이건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뭐 거의 그 울트라 시대가 되고 LCD보다도 훨씬 더 이 개량된 그런 제품들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또 개성화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수록 그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져요. 그래서 TFT, HDD 판넬의 경우에 해마다 32%의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판가가 하락이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판가가 하락이 되면 원가는 여기에 연동해서 그 이상으로 낮춰야만 생존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원가 경쟁 압박에는 경쟁자가 또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 대만, 중국 전부 지금 저희가 끼인 상태예요. 아주 그 엄청난 시장의 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경쟁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업 구조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가 경쟁력은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또 하나의 그 축과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적인 총 원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환율 문제는 뭐 늘 존재하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 환경입니다. 내부적으로 봐도 경영이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렵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또 하루하루 기업은 버텨나갑니다. 버텨나가면서 또 그 하루하루 그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이런 경영의 여러 가지 악화 요인을 혁신이라는 또 하나의 도구로 극복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객은 지속적인 단가 인하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고객은 물론 이제 엔드 유저도 있겠으나 엔드 유저 이외에 또 우리가 그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다면 무수히 많은 그 모기업들이 당연히 또 모기업은 모기업대로 경쟁력을 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회사들한테 원가 인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직적 원가 인하 그런 그 트라이앵글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래서 그 자발적 요인보다는 그 자발적 요인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또 강요에 의해서 그 수동적으로 원가 인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또 하나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별 그 캐파가 또 향상이 돼요. 응? 캐파가 향상이 된다는 것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개당 단가를 그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만 또 개당 단가를 통제하면서 원가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이 요구 또한 더욱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려운 그런 상황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소량 생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단위당 원가는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단위당 원가는 증가하는데 또 이 거래하는 모기업에서 원가 인하의 압박은 계속 받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사면 초과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경 관련 비용이 또 기업의 관리 비용으로 추가가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환경 관리 비용, 뭘 말하는 거죠? 요즘 그 도쿄 협정이다, 도쿄 의정서다,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국제협약에 따라서 그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또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환경 관련 비용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고, 또 수질, 대기 관련된 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공해 물질을 배출함에 있어서 그 처리 비용이 당연히 증가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물류 관련 비용도 당연히 상승 요인이 되죠. 이거는 뭐 당연히 유가와 또 에너지 비용,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쨌든 그 고객에게 받는 프라이스보다는 우리가 만드는 비용이 낮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만드는 비용이 코스트 아니겠습니까? 고객한테 받는 비용이 프라이스입니다. 고객은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느껴보자 합니다. 그래서 코스트, 프라이스, 밸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생존 부등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 등식이 머무러져서 이게 같게 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뒤집히면 딱 세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망한다. 이거는 뭐 아주 그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력 확보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경쟁사의 사업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결국은 이 프라이스는 뭐냐? 고객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타겟 코스트란 말이 생겨났어요. 이 말은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G의 MPS, New Product, 이 신제품 개발 시스템의 벤치마킹 항목에 타겟 코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타겟 코스트는 뭐냐? 딱 식으로 씁니다. 재규일치가 썼어요. 고객이 지불할 의도가 있는 가격이 얼마냐? 그 다음에 우리 필요 마진이 얼마냐? 필요 이익이겠죠. 그래서 고객이 줄 의도가 있는 가격에서 우리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필요 이익을 바꿔서 말하면 최소한의 이익은 생존 이익입니다. 생존 이익을 뺀 것이 타겟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타겟 코스트는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이 원가가 얼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얼마다가 아니라 피자를 만드는데 고객이 나한테 줄 의도가 있는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10,000원에서 최소한 2,000원은 남겨야 돼요. 그러면 이 8,000원의 모든 총 원가가 이게 포함돼야 됩니다. 뭐가 포함됩니까? 자, 재료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여기 그 임대료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광고비, 또 기계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재경비, 이런 모든 비용을 다 더한 값이 8,000원을 초과하면 그야말로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겟 코스트 8,000원은 우리가 구현해도 되고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can do의 사항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should be의 상황이다. 그래서 타겟 코스트는 can do가 아니고 should be의 상황을 극복해내는, 구현해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비용 구조, 고비용 조효율, 고경쟁, 아주 그야말로 어디를 쳐다봐도 녹록한 데가 없어요. 아주 빡빡한, 그러나 이 압박을 즐기고 극복해내야 골을 넣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 손흥민 아니겠어요? 이 압박을 극복해가고 며칠 전에 4골을 넣습니다. 이 선수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옆에 이런 것들을 마크하는 수비수들이 나한테 몰려든다고 짜증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즐기고 극복해야 결국은 경쟁력 있는 그런 A급의 선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왜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변화에 대한 대처. 왜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왜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최근 10년간을 돌아보면 100대 기업으로 10년 전에 랭크가 되었던 기업이 지금 현재 100대 기업으로 남아있는 비율은 66%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69%. 뭐 우리보다 조금 높지만 뭐 이 정도 차이는 우연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살아남는 비율이 66%밖에 안 돼. 10년간. 그러면 20년, 30년이 지나면 거의 소멸된다고 봐야 돼요. 확률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40년간 100대 기업으로 존속 가능성. 우리나라는 12%, 미국은 32%입니다. 자, 그럼 왜 미국은 높고 우리는 적은가? 거의 뭐 몇 배입니까? 거의 3배 아니겠어요? 그것은 미국이 좋은 나라고 한국이 나쁜 나라다. 굿이고 bad 이런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토양이란 뜻입니다. 미국은 소위 말해서 터가 좋아요. 터가 굿터. 우리는 배드터. 이렇게 봐야 돼요. 한국은 좁은 나라에서 인구는 많고 자원은 없고 이런 나라고, 미국은 넓은 나라에서 자원은 풍부하고 그 다음에 기술도 풍부하고 양질의 인력들은 미국에 다 모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세계 최대 시장이 그야말로 세계인이 주목하는 그런 그 시장, 소위 말하는 터다 이런 얘기. 당연히 미국에서 그 생존하는 확률이 높은 것은 부럽지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성공 요인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해서 향후 10년간 또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10원어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업도 안전한 기업은 없습니다. 53개의 초우량 기업 중 30%가 2년이 채 가기도 전에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중 3개, 그것도 초우량 기업인.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피터 드러커가.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그런 경영학자죠. 또 생태학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생태학. 생태학은 뭐예요? 어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서식지가 있습니다.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들. 이런 서식지에서 동물 또는 식물들이 소위 말해서 그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 또 도태될 환경,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를 우리가 생태학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새 경영학이나 또는 인구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미래학,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생태학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결국은 지구라는 이런 공간에서 기업이라는 이런 유한한 생명체가 그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 또는 소멸할 확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메가 트렌드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태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거의 선두급, 거의 뭐 리더격인 사람이 피터 드러커예요.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숙명적 미션입니다. 자, 판매 가격은 그럼 어떠냐? 자, 06년 대비 07년 판매 가격이 26%가 하락이 됐습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판가가 26%가 하락이 됐어요. 자, 이러한 제품 가격의 하락이 자, 공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자, 이렇게 이 회사의 어떤 상황에서 볼 때 전체 이 그룹의 판매 가격이 평균 가격이라고 합니다. 평균 가격. 그래서 파는 제품이 뭐 A, B, C, D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 시점 A 시점에 판가를 100이라고 할 때 B 시점의 판가가 74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0원에 팔았던 제품을 74원. 자, 이 모든 것들이 평균적으로 이런 정도 판가가 하락됐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공장의 경영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매출액이 이와 같이 변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익이에요. 이쪽이 이제 이익이죠. 이렇게요. 이익. 요 꺾은선 그래프는 자, 이쪽 축을 읽으면 될 것이고 매출액은 이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월 달에는 714억의 매출을 올려서 70억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약 이익률이 10%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판매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판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급속도로 1010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달에는 매출이 급감합니다. 815억에서 760억으로 매출이 떨어져요. 이 순간에 10월 달에 44억 이익이 나던 것이 마이너스 약 19억, 18억이죠. 약 20억 가까이 적자가 납니다. 순식간에 흑자가 적자로 변합니다. 그 다음 12월 달에 매출이 68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68억의 적자가 납니다. 이거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이럴까? 자, 이건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프를 좀 널찍한 공간에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널찍한 공간에 자, 매출이 10% 정도 줄었는데 도대체 왜 이익이 이렇게 감소될 수 있느냐? 당연히 이런 또 우리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매출액입니다. 이쪽이 이제 판매량이에요. 자, 모든 이제 원가 관리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이런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그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일단은 매출액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매출액. 매출액은 단가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가를 높이든가 아니면 판매량을 늘리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이제 원가적인 측면을 보면 하나도 안 팔아도 이미 돈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한 개 파나 100개 파나 요 똑같은 이 비용이 들어가는 고정비라고 합니다. 매출액을 우리가 A라고 해요. 고정비는 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동 원가가 있습니다. 변동 원가는 이렇게 돼요. 이거는 변동비예요. 변동비는 우리가 C라고 하겠습니다. 변동비 C는 원가 곱하기, 요건 단가죠. 원가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팔리지 않아도 들어갑니다만 일단 판 것만 기준으로 반영을 해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원가는 코스트입니다. 여기서 단가는 프라이스입니다. 그렇죠. 판매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단가는 프라이스. 그 다음에 변동비에서 원가는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비는 뭐예요? 고정비는 대표적인 게 뭐 인건비, 그 다음에 그 설비 감가상각비,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변동비의 원가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여기 핵심적이에요. 뭐 소모품도 여기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총 원가는 뭐예요? 총 원가는 변동비 C와 B를 더한 것이 총 원가가 되겠습니다. 총 원가는 뭐예요? 요 더하기 여기니까 여기서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으면 되겠대요. 자, 이것이 총 원가입니다. 총 원가.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D라고 하겠습니다. 총 원가 D는 B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이게 총 원가. 자, 그럼 여기 만나는 선.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손익분기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뭐예요? BEP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손익분기점. 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이익이 이렇게 기하급수로 발생해요. 팔수록 이렇게 막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제 손실이 이만큼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우리 교재에서 이 상황 여기서 11월 달에 760억에서 12월 달에 685억으로 떨어졌더니 그 손실이 마이너스 18억에서 68억으로 증가된 요인이 바로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만큼 매출을 일으켰다가 매출이 이만큼 10%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손실의 양은 적자 양은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할 때 1% 매출이 떨어질 때마다 손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그런 판매량이 매우 필수적이고, 또 손익분기점을 높여서 더 많이 판다면 이익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요즘 들으면 진단시약 만드는 시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그 코로나 진단시약 1위입니다. 이 회사는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지금 지금 아마 여기 보이지 않는 이쯤에 가 있을 거예요. 이 판매량이. 그러니 완전히 지금 돈을 아마 가만히 담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손익분기점을 높이는, 초과하는 그런 매출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 손익분기점에 미달된 매출은 치명적이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식당이 문을 닫아요. 폐업을 합니다. 왜 폐업을 하느냐? 폐업을 하면 거의 지금 매출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예요. 하루에 100명 오던 손님이 10명도 안 와요. 그럼 이 수준이면 매일 이렇게만큼 적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적자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딱 기하급수적은 아니겠으나 요 그림을 보면 매출이 장사를 안 하면 그냥 돈을 안 벌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판매가 적으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다음 진행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바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의 수직적으로 낙하하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답을 한번 같이 써볼까요? 자, 정답. 여기서 뭐냐면 정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더 판다. 두 번째, 더 비싸게 판다. 세 번째, 코스트를 내린다. 자, 1번 가능합니까? 더 판다? 가능하죠. 더 비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나 가능하나 그건 우리의 의지지 고객의 의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이거는 고객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물론 더 비싸게 파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안 사는 건 고객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마찬가지죠. 코스트,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을 위해서 우리는 코스트 리덕션, 원가 절감에 몰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존 부동식 이야기했죠. 아까 상품의 가치, 밸류, 이건 프라이스보다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상품의 원가보다는 프라이스가 당연히 높아야 되죠. 이
등식이 무너지면 기업은 망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항상 최적의 품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빠르게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첫째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되고, 둘째는 강한 원가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최적의 품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빠르게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고객 가치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기업이 할 일은 품질은 높이고 서비스도 당연히 향상시키고 원가는 낮추고 리드 타임 또는 그 사이클 타임은 줄여야 됩니다. 이것이 고객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 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과 서비스는 향상, 납기와 원가는 단축. 이 원칙에 기업은 골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 기획하고 연구 개발을 하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를 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 관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업의 그 밸류 체인이에요. 이걸 밸류 체인이라. 조금 뭐 거시적으로 보면 밸류 체인이고 각 단계별로 보면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기획 프로세스, 연구 기획 프로세스, 판매 관리 프로세스, 생산 프로세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원가를 결정하는 곳은 요 연구 개발 단계를 핵심으로 해서 이 선행 공정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원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품 기획 단계는 돈이 조금 들다가 제품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돈이 쭉 아주 초기 단계에 들어갑니다. 65%가 제품 기획 단계의 원가가 투입이 되고 결정이 되고 연구 개발 단계의 85%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가가 결정이 되는데 나머지 설계와 생산 설계가 끝나게 된다면 95%의 원가가 결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요 생산에서는 거의 5%밖에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제품 기획, 연구 개발, 설계 단계의 그 원가를 고려한 설계. 그래서 DFSS, 식스 시그마에 나왔죠. 디자인, 포, 식스 시그마. 디자인 포 식스 시그마. 근데 여기 이제 식스 시그마라고 되어 있지만 식스 시그마 활동을 통해서 뭘 디자인하느냐? 제일 핵심적인 게 퀄리티를 디자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트를 디자인합니다. 세 번째는 딜리버리를 디자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서비스를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서비스의 품질도 초기에 연구개발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서비스의 그 설계를 식스 시그마 방법을 활용해서 디자인하라. 이게 DFSS, 6시그마 방법론의 R&D 분야에 적용하는 그런 그 핵심 방법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집행되는 원가, 이게 점표화한다는 것은 돈을 쓰면 출금 점표가 작성이 되게 돼요. 이 출금되는 돈이 나가는 원가는 요 생산 단계에부터 결정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전가돼서 물류 판매 단계에 거의 막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원가 곡선과 그 다음에 그 실제 집행되는 그 비용 곡선이 만나는 선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95%가 결정되는 설계 단계까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900억 하는 회사에서 매출 10%가 증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990억의 매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 1%를 절감 시 원가 1%를 절감 시는 어떻게 돼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855억이에요. 그래서 10%가 더 들면 요거의 10%는 85.5억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940.5억이 됩니다. 원가 1%를 절감하면 855억에서 1%는 뭐예요? 8.5억이 줄어들어요. 8.5억이 줄어들면 855억에서 8.5억 빼면 846억이 됩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가 돼요? 900억에서 855억을 빼면 45억이 남습니다. 매출 10%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익은 49.5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매출 1%를 절감하면 이익은 53.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10% 늘리는 것보다 원가 1%를 줄이는 것이 영업이익적으로 보면 무려 2배가 된다. 이런 얘기. 10% 영업이익이 18.8%.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는 이건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무조건 많이 파는 데에 골몰 하는 게 사실은 현실이겠으나 사실은 더욱 열중할 상황은 비용을 줄이는, 즉 원가를 절감하는 쪽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의 성공 원리는 뭐냐? 일단은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해야 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책 항목, 옵션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이 아니고 이노베이션. 뼈를 깎는, 가죽을 벗기는 그런 뼈저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원가 절감의 효율적인 방법은 일단은 경영자의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 원가 절감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상이 뒤따라야 됩니다.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보상책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가를 줄이더라도 품질이 저하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원가 절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위 말한 지속적 개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사적으로 추진해야 돼요. 원가는 생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생산, 구매, 판매, 분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연구, 개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신속 정확한 원가 정보가 제공이 돼야 돼. 그래야 둔감하지 않습니다. 원가에 둔감하면 절대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의 원칙. 일단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가 없는 기업과 있는 기업은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적인 활동. 책임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표를 작성해서 실행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실행에 대한 그 확률, 실행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원가 계약을 통제 관리해야 돼. 그 다음에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해서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럼으로써 그 원가 절감에 매진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 이게 올바른 회사의 경영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극한 원가 절감. 크로스 펑셔널한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TFT LCD의 예를 들면 캐파 증가에 따른 공급 능력 확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판넬 단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예를 든 평택의 공장이 동우화잉캠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굉장히 LCD 글라스, 굉장히 TFT, 그 다음에 판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종합 생산성이라는 것은 수율 및 가동률, 택타임 등의 생산성 효율이 정체되면 원가 절감은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파 대비 판매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동률 저하는 결국은 고정비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취약한 원가 기준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32% 하락되는 그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2%그 하향이 가능한 구조의 원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CFT 구성 배경에는 생존 목표가 매우 중요해요. 생존 목표는 뭐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질 강화. 이 목표를 매우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극한 원가 절감, 수율 극대 로스 절감. 이 극한 원가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한때 그 스마트폰 크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주 그 각광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폴더분 폰이지. 그 이때에 삼성전자의 연구소에서 제가 같이 제품 개발에 참여를 할 때였습니다. 목표를 줄일 때 이걸 줄이는 목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이것은 그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 여기서 어떤 시도를 했나? 목표를 부여하는데 극한 목표를 주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랩으로 쌌습니다. 랩으로 싸가지고 여기에 주사기로 물을 주입했어요. 그때 뭐 아주 사이사이 그 공간으로 이 물이 쫙 그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고 넘칠 때까지 물을 주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꽉 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드레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얼마가 나왔느냐? 50cc가 나왔어요. 공간이 있지 않냐? 50cc를 더 줄여라. 아, 이게 극한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전한다는 것은 일본의 도요다에 가면 벽에 써있어요. 도요다에 뭐라고 써있느냐? 마른 수건도 짜면 물이 나온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마른 수건을 짜라. 마른 수건을 짜라. 아,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마른 수건을 짜라. 물이 나온다. 이런 말. 그 밑에 또 뭐라고 써있느냐? 생각하기를 멈춘 사람을 깨워라.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의 어떤 생각에 대한 그 존중, 사람의 생각에 대한 경외감이 그토록 대단한 거죠.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정대, 투자 효율 극대화를 통한 그 생산성 레벨업. 여기에서 이제 윈윈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삼성과
그 동우회 조인트 프로젝트, 즉 모기업과 그 다음에 1차 벤더죠. 1차 협력업체의 서로 윈윈의 게임. 원가 절감을 해라. 원가 절감을 해서 100원이 줄어들면 서로 50원씩 쉐어하자. 그래서 그 100원이 줄어들면 우리에게 납품하는 가격은 50원만 그 줄이고 나머지 50원은 그 니나의 그 이익으로 그 편입해서 그 종업원들의 월급을 높여주든지 뭐 어쨌든 복지를 향상시키든지 하라. 이게 그 윈윈 전략입니다. 이 그 원가 절감한 금액을 삼성에서 다 가져간다고 하면 누가 그 원가 절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 북돋움할 수 있는 그런 원가 절감 시스템을 계획을 가동해서 모기업도 번영하고 그 다음에 협력회사 즉 원가 절감의 주체죠. 두 기업이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협력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